네,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복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5번째 시간에는 18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방색 관련된 글자 5자, 그리고 주거, 건물과 관련된 글자 8자, 어류와 관련된 글자 5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방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양의 오행사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방이란 동서남북의 사방과 가운데를 중앙을 합친 것을 오방이라고 합니다. 오행설에 의하면 각 방위별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색이 연결이 되어 있고 동물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5가지의 색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푸른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이 5가지를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결국 누를 황은 짐승의 기름으로 불을 붙인 불화살의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짐승의 머리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살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누렇다는 색깔을 나타냅니다.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짐승의 기름으로 불을 붙였기 때문에 누런 불빛이 납니다. 그리고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황금이라든지 또 황토, 누런 흙을 얘기합니다. 또는 중국에서 대륙에서 날아오는 황사 그럴 경우에도 누를 황을 씁니다. 천자문에 보면 천지현황이라고 할 때 황자가 4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자에 위에 집엄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얹어보면 이것은 넓을 광이 됩니다. 집인데 넓은 집이다. 왜 넓으냐? 누런색의 불화살의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넓다는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넓게 알린다고 하는 광고 같은 글자에도 이 넓을 광을 쓰게 됩니다. 그것의 모태가 되는 것이 누렇다는 뜻의 누럴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푸른색입니다. 이 글자는 우물가에 푸른 풀이 자라는 모양입니다. 위에 부분이 풀이 자라는 모양이고 아래 부분이 우물가를 나타내는 글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날 생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자라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위에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물기를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우물을 표시하는 둥근 모양을 글자를 넣게 됩니다. 이것이 푸를청이라는 글자입니다. 푸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다, 청산이다, 푸른 산이다. 또 우리가 고궁이나 절에 가면 단청이 있습니다. 붉을단과 푸를청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그려놓은 색을 칠해놓은 것이 단청입니다. 이 청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여보겠습니다.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이면 맑을 청이 됩니다. 물이 맑은 것을 얘기합니다. 푸를 청이 발음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일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날일자를 붙여서 푸를 청이 되면 날씨가 맑다는 뜻의 계일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날씨가 맑다, 물이 파랗다, 푸르다는 뜻의 물이 맑다는 뜻으로 해서 발음은 다 같이 청이 됩니다. 이러한 발음의 청을 가지는 글자가 또 여러 있습니다. 이 청은 푸르다는 뜻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흰백입니다. 흰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긴 도토리다. 도토리 껍질을 벗긴 모양인데 그 속에 흰빛이 돈다. 그리고 해골이다. 백골화된, 하얗게 백골화된 해골을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그리고 쌀알이다. 흰쌀입니다. 그리고 촛불이다. 또는 햇빛이 비치는 모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색이 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백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짧은 삐침에 안에는 해를 뜻하는 나래자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흰색의 금은 백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백에는 희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말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다, 고백이다 할 때 백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백은 내가 스스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고백도 말하여 알린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주인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뭐 여러 가지 주의 문구를 써서 주인백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백은 말한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할 때 오래 산다는 뜻의 목숨 숫자입니다. 여기에 흰백에 목숨 숫자를 하면 백수는 99세를 얘기를 합니다. 왜 99세이냐면 여기 위에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되는데 100이 됩니다. 100에서 1을 뺀 글자다. 그래서 99다. 이래서 백수라는 말을 99세를 백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 인변에 흰백을 하면 맛백이 됩니다. 마지는 큰 형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는 백이라고 하고 그 밑에 가운데는 또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의 가운데 중, 이거는 둘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중이라면 첫째와 둘째입니다. 백중지간이라면 어느 것이 더 우열이 더 나은지 모를 정도로 비긋비긋한 어슷비슷한 그런 상황을 백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불글적자입니다. 불글적자는 옛 글자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불이 크게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아래에 불이 타고 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역시 큰 대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불이 크게 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큰 대자가 흑토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대와 불화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불화자가 다른 글자와 합칠 경우에 연화발이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쓰인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변형된 모양이 바로 여기에 붉은 적자의 아랫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적색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 그것을 적수라고 합니다. 빈털털이 적수라고 합니다.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 그때는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자는 글자 자를 얘기합니다. 붉은색의 글자를 씁니다. 이익이 났을 때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숫자를 적습니다만 적자가 났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적는 것이 회계상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붉은 글자다 하면 이거는 손해를 봤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 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도는 태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구에 있어서 태양이 지납니다. 그리고 지구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길과 지구가 맞보는 그런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는 붉은 선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 시간에 보면 우리가 적외선이라는 그런 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외선이란 붉은색 바깥의 선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보면 빨강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빨간색과 맨 그 끝에는 또 보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프리즘이 있으면 여기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합니다. 적색의 바깥에 있는 선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광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광선이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에 속하는 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은색입니다. 검을흑입니다. 검은색은 아래에 연화발이 있습니다. 뭔가 불을 태운다는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집힌 불의 연기로 굴뚝에 금댕이 생긴 모양입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불을 피우고 그러면 부뚜막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뚜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연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돌에 이렇게 금댕이 끼었다. 금댕이 생긴 모양을 보고 금댕이 검기 때문에 금을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흑백은 검은 것과 하얀 것을 얘기합니다. 흑색은 검은색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글자를 쓸 때 붓으로 먹으로 글자를 쓸 경우에는 먹을 이렇게 갑니다. 먹을 이렇게 가는데 그 먹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에서 생긴 금댕을 긁어 모아서 보드라운 흙을 진흙을 뒤이겨서 같이 굳게 만든 것이 그것이 먹입니다. 먹묵이라고 합니다. 먹묵은 검은 흙에다가 아래에 흑토자를 붙인 것이 먹묵입니다. 그리고 검은 것은 잠잠하다,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 흙에 개견자를 쓰면 개가 주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짖지도 않고 조용히 따라다닌다 해서 잠잠할 묵이라고 합니다. 침묵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방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오방색은 동양의 오행사상과 관련이 된다고 했는데 그 오행은 나무, 불, 흙, 쇠,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있습니다. 결국 청색은 나무와 관련된 것인데 계절로는 봄이고 방위로는 동쪽을 가리킨다. 또 적색은 남쪽이고 황색은 가운데를 뜻합니다. 흰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잠시 일시 중지를 누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5개의 색깔입니다. 황청, 백, 적, 흑입니다. 낱말 읽기 연습입니다. 뜻이 애매한 낱말은 반드시 사전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로 나왔는지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거와 건물에 관한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집면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소위 말하는 간물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간물이 밑에 8팔이 되어서 구멍혈이라는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반지하식의 움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집음, 음호입니다. 집음이 있고 들어간다는 뜻에, 집에 들어간다는 뜻에 드립이 있습니다. 집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한 짝으로 된 외짝 문은 지게호라고 합니다. 두 짝으로 된 문은 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 쌓은 모양이 높을고입니다. 좋은 집을 만드는 기와, 그 기와 와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글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면은 간물이라고도 합니다만 지붕의 모양입니다. 여기에 아래에 들어가는 글자가 돼지시란 글자입니다. 이것이 돼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왜 집을 뜻하는데 집을 뜻하는 글자 밑에 돼지가 들어갔을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뱀입니다. 뱀을 막기 위해서 아래층에는 돼지를 키우고 위층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나온 글자가 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돼지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제물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그러한 동물이다. 그래서 집의 사당에서 돼지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한 건물, 그것이 결국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자는 집면에 아들자를 적은 것입니다. 문자라고 할 때 나온 그 글자입니다. 집 안에 아들이 태어나고 점점 자라고 형제들이 생기고 번창한다는 그러한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자가 됩니다. 문과 문을 합친 자가 글자가 많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집안에 자손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아래 글자는 구멍을 뜻하는 구멍혈입니다. 드나들 수 있도록 반지하 움집에 구멍을 파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지하의 집이지만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 집면이 있습니다. 집면이 있고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나누어 파놓은 것이 구멍혈입니다. 이렇게 구멍으로 반지하 움집의 집을 혈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구멍혈에 9구자를 넣어봤습니다. 9이라는 것은 십진법의 마지막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반지하 움집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궁구한다, 연구한다 할 때 구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기석을 뜻하는 기석음이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민음호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점을 찍은 것이 집음입니다. 이 기석이라는 것은 한쪽 언덕을 벽으로 삼아서 세운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에 점을 놓은 것은 집이기 때문에 집의 위를 나타낸다. 지붕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로서 집을 뜻합니다. 집 안에 나무로 만든 무엇이 있다. 이것은 상이라고 합니다. 평상이라든지 침상이라든지 할 때 쓰는 그런 상을 얘기합니다. 자, 집 안에 집입니다. 집 안에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 이것이 수레급입니다. 또는 수레차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입니다만 여기에 집 안에 수레가 있다. 이것은 수레를 넣어 놓는 건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집고 창고고를 뜻합니다. 아래 글자는 들어간다는 뜻의 들입입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양입니다. 입구를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이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입으로 쓰입니다. 사람 인자와 비슷합니다만 윗부분이 좀 다릅니다. 사람 인자는 이렇게 적습니다만 들어간다고 할 때는 윗부분이 첫 번째 획을 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통로를 입구라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입니다. 자, 어느 곳을 들어가면 안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가 배운 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멀리 국경에 있는 어떤 출입문을 얘기합니다. 멀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안내라는 글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출입인데 여기에 문이 두 개가 달린 집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두 개를 못하고 한쪽 문만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된 외짝의 문을 지게호라고 합니다. 또는 지포라고도 합니다. 양쪽에 달린 문은 이렇게 문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가 지게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죽음시와 조금 닮았습니다. 죽음시는 이렇게 적는데 위에 삐침이 없습니다. 삐침이 있는 것이 지포입니다. 지게호입니다. 자, 아래쪽에 문은 양쪽에 달린 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외짝의 문은 좀 작고 가난하거나 그런 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 또 집에 인원이 몇 명이냐 할 때는 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식구들을 조사할 때는 호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쓰는 호자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 서양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왔습니다. 동양 쪽으로. 그래서 자, 문을 열고 같이 통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씁니다. 문은 큰 문을 얘기하고 호는 아무래도 작은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문이나 작은 문이나 다 열고 우리하고 같이 통상을 하자 했을 때 우리가 문호 개방이라고 할 때 이것이 호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게호라고 그랬을까요? 지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런 폼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게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 외짝의 문은 가난한 집에서는 좋은 튼튼한 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쌀이나 대나무 등으로 얽어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기울어집니다. 기울지 말라고 여기에 지게 짝대기를 대었다. 그래서 지게호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으로 달린 문은 대문, 정문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었다. 빗장을 잠그었다 하는 것은 이게 빗장을 잠근 모양입니다. 이것이 빗장산이란 글자입니다. 자, 문을 열 때는, 열기 위해서는 빗장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손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 손으로 받들 공입니다. 이 빗장산이라는 글자 안에다가 두 손으로 받들 공을 넣어서 빗장을 드러내는 것이 연다는 뜻의 열개가 됩니다. 우리가 개방한다 할 때 쓰는 열개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높다는 뜻의 낱말입니다. 글자입니다. 높은 것은 높고 큰 문 위에 다시 또 누각을 세워서 아주 높게 만든 건물의 모양입니다. 높을고라는 것은. 자, 위에 보면 이렇게 돼지의 머리 두가 있습니다. 돼지의 머리 두는 건물의 꼭대기나 사람의 머리를 가리킬 때 쓰는 글자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물의 아주 꼭대기이고 그 위 2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층입니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높은 건물의 모양이다. 그래서 높다는 뜻의 높은 고가 됩니다. 높은 음은 고음이라 하죠. 중학교 위에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와와입니다. 우리가 기와 지붕을 얹을 때 쓰는 그런 기와입니다. 기와가 엇물려 있는 모양이다. 푸른 기와로 만든 집, 그것이 청와대입니다. 푸른 기와입니다. 그리고 와당이라 하면 기와 마구리를 얘기를 합니다. 기와를 이을 때 쓰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와와입니다. 자, 이제는 어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류는 실과 관련이 되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학을요는 고체에서 나온 생사를 꼬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탈해가 된 것이 실입니다. 실을 공중에 돼지의 머리 줍니다. 공중에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는 실이. 그래서 거물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쓰는 수건입니다. 수건을 허리춤에 찬 모양입니다. 그리고 옷을 가리키는 옷 의자입니다. 자, 자학을요는 고치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생사를 꼰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다는 뜻입니다. 고치에서 뽑아낸 생사이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랗고 작습니다. 자, 힘이 작다. 힘이 작다고 할 때는 여기에 힘이란 뜻의 힘력자를 넣습니다. 힘력자를 붙여보겠습니다. 힘이 작다는 뜻입니다. 힘이 작은 것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유치원이라고 할 때 유가 이런 글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실을 실타래로 만든 모양이 이렇게 가는 실사라는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실을 얘기할 때는 이 가는 실사를 두 개를 합친 것이 제대로 된 실을 가리키는 실사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글자가 실을 가리키는 실사입니다. 이 실사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글자의 부수로 사용될 때는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부수 이름은 실사변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글자의 왼쪽에 옵니다. 그래서 실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삐침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을 이렇게 메웠습니다. 이거는 이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에 실을 맨 것은 이어서 나간다는 뜻으로 이을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이 어떤 건물의 위에 매달려 있을 때 돼지의 머리 두를 쓴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거물현입니다. 매달린 실끝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물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벼를 도정을 해서 쌀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껍질을 깎느냐에 따라서 현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깎으면 하얗게 됩니다. 좀 적게 깎으면 좀 거무스름한 그런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러한 쌀이 현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문을 들어갈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거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신발을 놓는 그 부분을 현관이라고 하는데, 그 현관도 이렇게 금을 현을 씁니다. 이것은 좀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불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해서 현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수건인데, 수건근은 나무나 허리춤에 수건이 걸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어딘가에 나무나 허리춤에. 그래서 수건근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길다는 뜻의 장을 배웠습니다. 길장자. 자, 수건이 이렇게 길게 매달려 있는 것은 장막입니다. 휘장입니다. 장막을 얘기할 때 장막장이 이렇게 수건이 길게 천이 길게 늘어뜨려진 것이다 해서 이런 장막장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오디자입니다. 이 오디자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옷깃을 여미어 옷을 입은 모양이다 이랬는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에는 돼지 해머리 두가 있습니다. 두가 있고 그 다음 획을 내리긋고 이렇게 올리고 다시 두 획을 하는 글자입니다. 옷의입니다. 흰 옷은 백의입니다. 그리고 옷을 얘기할 때는 의복이라고 할 때 의자를 씁니다. 자, 사람이 옷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옷을 입어야 뭔가 좀 든든합니다.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변을 붙이면 이것은 의지할 의자가 됩니다. 내가 의지한다. 옷을 입어야 이제 의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붓으로 쓰일 때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옷의 변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옷이변에 가죽 피자를 하면 여기에 가죽 피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가죽 옷을 입는다는 뜻의 입을 피자가 됩니다. 발음은 여기 있죠. 가죽 피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물과 또는 우리 의료와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적어보시고 그리고 낱말도 한번 읽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좀 애매한 뜻은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만들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를 만들기를 생각하는 도중에 글자를 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